작은 서점.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에서 인생책 코너를 맡고 있는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사람 사이에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 그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밥이나 차가 있다면 풍족한 느낌이 들고요. 술이 있다면 좀 더 솔직해질 것 같습니다. 두툼한 책이 있다면 어떨까요? 열어보고 싶고 듣고 싶어지고 왠지 가까이 다가앉고 싶지 않으세요?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오늘은 인생책 손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장강명의 인생책 손님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을 지낸 김영란 교수입니다. 김영란 교수는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6년간 대법관으로 일하면서 소수자의 대법관으로 불렸습니다. 제3대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이른바 김영란법을 만들어 대한민국 사회의 청렴한 기준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2019년 9월부터는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강단에 서오고 있으며 저서로 판결과 정의,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김영란의 헌법 이야기, 시절의 독서 등이 있습니다. 김영란 교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영란입니다. 네. 제가 김영란 교수님 이제 너무 모시고 싶었는데 지금 막 되게 떨립니다. 이 프로그램 시작할 때부터 제작진이 어떤 분을 모시면 좋겠느냐, 게스트 후보를 알려달라라고 했는데 제가 거기에 교수님 이름을 늘 상의에 넣으면서도, 상의가 아니라 그냥 첫 줄에 넣으면서도 모실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렇게 모시게 돼가지고 너무 영광이고요. 제가 영광이죠. 네? 네. 저 근데 이 김영란 교수님이라고 하니까 이게 그 직함이 입에 잘 안 붙는데 저는 늘 김영란 대법관님 아니면은 이제 김영란 법 이러느라고 이제 교수님 함자를 많이 입에 담았거든요. 교수님은 김영란 법이라고 이제 그런 단어를 보게 되면, 자기 이름이 붙은 법을, 그 단어를 보게 되면 좀 어떤 기분이세요? 그냥 익숙해졌어요.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사용료를 받을 걸 그랬다. 저작권처럼. 네. 김영란 법이라는 법을 말할 때마다. 네. 네. 그럼 사람들이 그 법 그러겠네요. 예, 그렇겠네요. 그건 안 되겠다. 네. 저희가 저작권료 안 내고 김영란법 이야기를, 김영란법 이야기도 2부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김영란 교수님 되게 어렵게 모셨습니다. 처음에 저희 제작진이 섭외를 할 때 인생책이라는 그 말이 이제 좀 부담스럽다. 그 말을 가지고 책을 고르려니까 힘들다라고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고사를 하셨는데 저희 PD님이랑 작가님이 너무 섭외를 잘 하셔가지고 집요하게 설득하여 섭외를 했습니다. 근데 인생책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해주셨을 때 사실 저희가 좀 기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 프로그램을 만든 취지 자체가 되게 부담스러운 질문을 던지려고 만든 거였거든요. 인생책이 뭐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 사실 거기에 답할 때 사람이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뭘 추구하는 사람이다, 나는 세상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독서가들에게 인생책도 여쭙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분에 대해서도 알게 될 것이고, 그럼 그분 삶에 대해서도 여쭙자, 이런 게 취지였는데 교수님이 이제 너무 정확히 간파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인생책이 뭔지 저희가 끝까지 설명을 안 드리고 그냥 모셨는데, 교수님께 인생책, 결국 이 단어는 무슨 뜻이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인생책이라면 책 한 권에 나의 인생을 가둬버리는 그런 건 아니다. 저도 이제 한국 나이로 70인데 70년 동안 살았는데 이 책 한 권이 나를 다 설명한다거나 이런 개념이 싫었어요. 그래서
그 싫어서 못하겠다. 인생 책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쓴 책 중에 시절의 독서라고 있는데, 네. 아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시절마다의 어떤 책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냐. 네. 그래서 그런데 또, 그것도 안 하겠어요. 이렇게 또 마음이 약해서 못해가지고, 예.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책 한 권에 가두는 그런 식의 관점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양한 책을 읽어가면서 네.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다. 그런 네. 의미에서 인생 책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장강명의 인생책이라고 코너 타이틀을 달았는데 어떤 분은 그러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그렇죠. 책이 나의 인생을 네. 설명한다라고 그렇죠. 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내가 인생 걸고 추천한다. 아니면 내가 살면서 제일 재밌는 책이 이거였다. 네. 뭐 이렇게, 아니면 내가 살면서 제일 감명 깊은 책이 이거였다라고 오실 수도 있는데, 오늘 교수님이 들고 오신 책은 교수님의 삶을 가두는 책이 아니고 저희가 이걸 가지고 다양한 관점으로 지금 얘기해보면 좋을 책으로 네. 이해를 하고 네.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3권을 꼽아주셨죠? 그래서 저희 요청에 토마스만의 예. 토니오 크레거와 네. 버지니아 울프의 등대로, 그리고 네. 프란츠 카프카의 성입니다. 토마스만 작품 위주로 이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볼 건데, 나머지 두 작품, 등대로와 성, 조금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시절의 독서 같은 건데요. 네. 토니오 크레거는 저의 이제 사춘기 시절에 열심히 읽었던 저의 사춘기를 상징한달까, 뭐 표현한달까, 대변한달까, 이런 책으로 저는 기억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등대로는 버지니아 울프가 딸로서 부모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작가가 되었는지, 그 부모님 아래에서 또 다른 형제들과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저희도 다 뭐 어찌되었든 부모님 계시고 또 형제도 있고 뭐 다 형태는 다르지만 뭔가 어린 시절을 같이 한 식구들이 대부분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버지니아 울프의 식구들과 저희 식구들을 비교해 보면서 버지니아 울프는 왜 어떻게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는지 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저의 이제 성장기의 네.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카프카의 성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그런 이제 사회인이 되고 나서 성이라는 멀리 보이는 커다란 어떤 이미지, 절대로 성에는 접근할 수 없고 허가도 받지 못하고 네. 계속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다가 삶이 끝나버리는 어떤 K의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 남아있는 인생의 어떤 이미지 같은 것이다. 그래서 뭐 다 다른 시절을 대변하는 작품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순서대로 시절을 대변하네요. 사춘기, 성장기, 네, 그리고 그 다음 네, 시기. 네. 네, 그럼 오늘의 책은 토니오 크레거인데요.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 오늘 인생책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독일의 대문호 토마스 만이 1903년에 발표한 중편소설 토니오 크레거입니다. 이 작품은 예술가의 내면을 깊이 있게 그린 자전적 이야기로 삶과 예술 사이에서 끊임없이 방황하는 한 인간의 초상을 담아냅니다. 감수성 풍부한 예술가로 태어난 주인공 토니오는 평범한 행복에 대한 동경과 예술가로서의 고독 사이에서 늘 긴장과 소외감을 느끼며 괴로워합니다. 짧지만 밀도 높은 문장, 세밀한 심리 묘사, 그리고 잔잔한 유머까지. 토니오 크레거는 토마스 만 특유의 깊은 통찰이 빛나는 작품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저자 토마스 만은 20세기 독일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1901년 장편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을 발표, 큰 성공을 거두고
12년에 걸쳐 집필한 마의 산으로 독일 문학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얻었습니다. 1933년 히틀러가 정권을 장악하자 스위스로 망명하였고 국적과 재산, 본대학에서 받은 명예박사 칭호마저 빼앗겼지만 미국으로 이주해 더욱 활발한 강연활동을 벌입니다. 토마스 만은 자기 세계를 끊임없이 분석하고 동시대의 책임감을 가진 깊이 있는 평론가이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대표작으로는 트리스탄, 베니스에서의 죽음, 파우스트 박사 등이 있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김영란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그 교수님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독서 에세이, 인생 독서와 시절의 독서를 읽었는데, 여기 이제 인생 독서에는 토니오 크레거 얘기가 거듭 나오고, 시절의 독서에는 안 나오는 것처럼 하면서 앞뒤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뷰나 강연하신 것도 검색을 해보니까, 토니오 크레거가 정말 인생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 뭐 아까 사춘기 얘기도 했지만 시절의 독서 머릿말에는 아예 그냥 사춘기의 나를 지배한 작품 중에 하나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중학생 때 읽었다고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는 이제 어떤 경로로 이 토니오 크레거를 접하게 되셨습니까? 제가 생각해봤더니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정산지 어디 세계문학 전집에 네. 뒷부분에 같이 번역되어 있었던 게 아닌가, 장편? 선택받은 인간. 선택받은 인간 뒤에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마이산 두꺼워서. 두꺼우니까요. 네네. 예. 네. 그런데 확실치는 않고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옛날 책이라. 네. 교수님 댁에 이렇게 세계문학 전집이 꽂혀 있는 그런 댁이었군요. 모든 사람들이 예, 책. 그 한국문학 전집하고 세계문학 전집이 좀 꽂혀 있었습니다. 네. 제가 에세이를 보니까 그 선집들을 이제 온 가족들이, 이제 형제자매들이 다 같이 읽은 것 같은 그런 분위기던데 맞나요? 그런 편이죠. 그러니까 옛날엔 그게 책이 많지가 않았어요. 네. 그리고 놀이도 많지 않고. 네. 그러니까 집에 책이 있으면 좀 읽는 분위기였고요. 없으면 이제 뭐 못 읽겠지만 다행히 책이 있었습니다. 네. 세계문학 전집 막 1권부터 끝까지 읽어야겠다 이러셨나요? 그러진 않은데 이제 짧은 거부터 읽는 거죠. 뽑아가지고. 토니오 크레거는 조금 일찍 읽으셨겠습니다. 그렇죠. 중학교 때 그래서 읽게 된 것 같아요. 네. 마이산 같은 거는 나중에 읽었거든요. 너무 두껍고 어려워서. 네. 네, 청취자 여러분, 토니오 크레거가 짧은 책이라는 건 이제 아셨죠? 저희가 이제 토니오 크레거 이야기를 할 텐데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책 줄거리를 요약하는 프로그램은 되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책 줄거리를 요약해서 우리 방송을 보면은 뭐 그 책 안 읽어도 된다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 책이 한 사람에게 끼친 영향, 그리고 또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그 책을 다양한 관점으로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들을 그 책을 인생책으로 꼽아주신 분과 함께 그렇게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듣고 절대로 나 토니오 크레거 읽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는 한편 저희는 또 토니오 크레거를 뭐 뒷부분까지 줄거리도 얘기를 하고 뒤에 뭐 결말도 이야기를 할 거고요. 뭐 특별한 뭐 반전이 없는 소설인지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다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나는 선입견과 예단 없이 토니오 크레거를 읽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 1부를 조금 나중에 토니오 크레거를 읽으시고 들어주시고, 아니면은 먼저 근데 김영란 교수님 얘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2부로 건너뛰고 읽어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든 아니면 이제 독서 에세이를 쓰든 늘 문학을 다룰 때 이게 고민이 돼요. 다른 비문학 책은 뭐 그 책 얘기를 이제 독서 에세이에 쓰거나 방송에서 얘기를 해도, 뒷부분 얘기를 해도 뭐 그 예비 독자들한테 뭐 빼앗아가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소설 같은 경우에는 뒤를 얘기를 하면은 이 뒤가 어떻게 될까 하는 그 궁금증을 뺏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고민인데 저희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교수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시절의 독서와 인생 독서도 독서 에세이고 여기서 네. 교수님이 주로 다루시는 거는 문학 작품들인데 네.
이 에세이 쓰실 때는 혹시 그런 고민은 안 하셨나요? 이 줄거리를 공개해도 되나 이런 고민? 그러니까 줄거리를 어디까지 써야 되나라는 게 조금 고민되는 책이 있긴 있었어요. 뭐 네. 마그리트 애트우드 책이라든가 약간 네. 그 SF 비슷한 네. 그런 거는. 그런데 다른 책들은 줄거리가 중요하지 않은 책들이어서 별로 네. 고민을 안 했습니다. 네. 예. 그냥 줄거리를 다 알아도 풀어나가는 방식이 더 중요한. 프란츠 카프카의 성 같은 게 뭐 줄거리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네. 줄거리는 서너 줄로 요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시녀들 같은 책은 네. 조금 불만을 표시하시는 분도 있긴 했는데 저는 뭐 줄거리가 중요한 건 아니다. 어떤 책이든 네. 정말 좋은 문학 작품들은 줄거리보다는 그거를 말하고자 하는 그 작가의 어떤 방식, 말하는 방식, 또 말하고자 하는 건 줄거리가 아니다라는 네. 뭐 그런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작가시잖아요. 어떠십니까? 네. 저는 되게 막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얘기를 할 때에는 예. 줄거리 다 얘기해버리고 싶고요. 예. 다른 사람이 얘기해 줄 때는 저는 그래가지고 누가 저 소설 재밌는 소설 얘기할 때 좀 재밌어질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이럽니다. 근데 탐정 소설이나 SF 같은 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범인은 누구야 뭐 이러면 안 그거 되잖아요. 하면 안 되죠. 예. 근데 뭐 대부분의 명작 소설들은 네.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인생 독서와 시절의 독서에는 마거릿 애트우드나 뭐 어슐러 르긴의 SF가 조금 있지만 사실 그것도 뭐 줄거리가 그렇게 중요한 소설은 네, 아닌 것 예, 같고 예. 뭐 다른 작품들은 다 명작들이고 좀 줄거리가 중요하지 않은데 이제 제가 이 두 책을 읽다 보니까 가족 행사가 열리면 거기서 주로 화제로 나오는 게 책 얘기라고 들었어요. 근데 예. 그러면은 거기서 누가 탐정소설, 추리소설 줄거리를 얘기하면 교수님은 어떠신가요? 그 탐정 소설, 추리 소설 갖고 얘기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좀 어렸을 때 읽었던 명작 소설 비슷한 그런 책들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예. 나중에 제가 되게 재밌게 본 추리소설 몇 권 교수님께 나중에 이렇게 살며시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줄거리 공개하지 않고 권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책을 남한테 권할 때 네.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사람 이런 거 좋아하는 거구나.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독서에 관한 책을 쓸 때, 네. 저 자신도 약간 털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긴 했거든요. 예. 오늘 그 설레는 마음까지 청취자분들께 네. 잘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토니오 크레거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줄거리가 별로 안 중요한 소설입니다. 심지어 길지도 않고요. 문장도 어렵지 않고 스케일도 뭐 그렇게 크다고 할 수 없고 분량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중편 소설, 그냥 진짜 앉은 자리에서 뚝딱 글자만 읽으면 그냥 한 2시간? 2시간 정도면 읽을 것 같습니다. 근데 깊이는 얕지 않죠. 주인공 토니오 크레거라는 그 주인공이 소년에서 유명한 작가가 되기까지의 과정인데요. 우리가 흔히 예술가 소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장 소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교양 소설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토니오 크레거는 타고나기를 예술가로 타고난 사람이고 자기도 어렸을 때부터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토니오의 문제는 그런 예술가 기질이 없는 보통 사람을 부러워하고 사랑한다는 점입니다. 소년 토니오는 한스라는 매력적인 소년, 또 잉게부르크라는 아름다운 소녀를 좋아하는데 자기가 어떤 예술적 성취를 이뤄도 잉게부르크가 그걸 인정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청년이 되고 중년이 되고 유명 인사가 되는데 그래도 이 자의식과 감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과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 그리고 중년 토니오가 어느 날 우연히 무도회장을 지나가게 되다가 거기서 한스와 잉게부르크를 마주치게 되죠. 여전히 자신은 그들의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걸 실감하면서요. 그리고 토니오가 그런 자기 마음을 정리하는 편지를 화가인 여자친구에게 씁니다. 인생 독서에서 김명란 교수님이 적어주신 문구를 인용하면요. 토니오는 건전하고 평범한 사람들을 동경하면서도 자신은 그런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고요. 시절의 독서에서는 세상의 바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교수님께 혹시 뭐 좋아하는 대목이 있느냐 또 여쭤봤더니
딱 토니오가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을 골라주셔가지고요. 저희가 그 부분 좀 낭독을 부탁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낭독 한두 군데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제가 준비한 첫 부분은 토니오가 자기 고향에 갔을 때 얘 어떤 느낌이었나. 우리 모두 물론 서울이 고향이신 분도 있지만 서울이라 해도 또 어느 마을이 있잖아요. 자기가 다닌 초등학교를 가보면 생각보다 너무 작다든지 학생 수가 너무 줄었다든지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제 토니오가 어떻게 느꼈냐라는 부분이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시작할까요? 네. 나는 지난 13년 동안 위에 탈이 났을 때마다 이런 꿈을 꾸었다. 비탈진 골목길에 있는 오래되고 쿵쿵 울리는 고향집에 다시 와 있고 아버지 역시 다시 그곳에 계셔서 무분별한 생활을 하는 아들을 호되게 꾸짖는 꿈을. 그때마다 나는 그의 꾸지람이 지극히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상태도 미혹하는 줄 알면서도 찢어버릴 수 없었던 꿈의 그물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 속에서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스스로 물어볼 수가 있어서 쫓기는 가운데서도 이것은 현실이라고 단정해버리지만 결국 깨어나 보면 그는 인적이 드문 바람만 세차게 부는 거리를 걷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고개를 숙인 채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그가 묵기로 한 호텔, 이 도시의 최상급 호텔을 향해 걸어간다. 다리가 구부정한 남자가 끝부분에 조그만 불꽃이 타고 있는 장대 하나를 들고 뱃사람처럼 건덜거리는 걸음걸이로 그의 앞을 지나 가스등에 불을 붙였다. 그의 기분은 어떠했나? 피곤의 잿더미 아래에서 다시는 불꽃을 피우지 않을 것 같은 암울하고 매우 고통스럽게 타고 있는 이것은 다 무엇인가? 조용히 말하지 말자. 아무 말도 하지 말자. 그는 바람을 맞으며 저녁 노을 진 이 정든 골목길을 꿈속에서처럼 마냥 걷고 싶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너무 좁고 가깝게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그는 어느새 목적지에 닿았다. 이 부분은 좀 왜 교수님한테 각별한가요? 그러니까 성공했는데 자기가 살던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는데요. 토니오도 원래 이제 토마스 만이 그렇게 이제 북쪽에 아주 그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근데 자기 당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집이 다 망하고 어머니랑 미넨 쪽으로 북독일에서 남독일로 내려와서 살았거든요. 그 토니오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서 남독일에서 작가로 성공을 하고는 자기는 거기 가면 그 집안 하면 누군지 다 알아볼 사람이 아직 많이 있는 곳인데 그것을 감추고 마치 낯선 사람처럼 자기가 살던 거리도 가보고 살던 방도 가보고 아무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못하고 오히려 무슨 사기꾼으로 경찰에 조사를 받고 그런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여기 처음에 그 도시에 도착해서 자기의 꿈인지 생시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 거리를 걷는 게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저도 부산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다녔는데 제가 부산 지방법원 최초의 여자 판사였어요. 바로 그 법원 건물이 제가 다니던 학교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봤어요. 근무지가 바로 옆이고 살던 집도 바로 그 근처고 살던 집은 없어졌고 학교는 너무 조그맣고 그래서 이 토마스 만의 이 경험을 보면서 저도 그 느낌이 굉장히 살아났고 누구나 좀 그런 경험들 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뽑아봤습니다.
네. 저도 그런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네. 너무 기분이 이상한 그러니까요. 기분인데 그게 네. 딱 저 느낌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네. 한 부분 더 낭독을 부탁드릴까요? 네, 그럴까요? 어떤 부분인지 예. 설명도 좀 해주시고 읽어주시고 또 느낌도 네. 이따 여쭙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토니오 크레거가 자기는 어머니가 남쪽 계통이에요. 포르투갈. 좀 피부가 검고, 네. 머리도 검고, 그리고 이제 항상 춤 배우는 데서도 실수하고 아무것도 스포츠나 이런 건 못하고 책만 읽는 이런 학생이었고, 금발의 한스라는 친구는 너무 우리가 히틀러를 연상케 할 정도로 네. 전형적인 미소년이었는데 말도 잘 타고 집안도 부자고 그래서 자기가 또 짝사랑하던 잉에보르크란 여자 둘이 결혼을 하고 정말 보기 좋은 한 쌍으로 살아가는데요. 이 북쪽으로 여행을 가서 이 둘을 우연히 만나는데 그 두 사람은 토니오를 절대 알아보지 못하고 네. 토니오는 숨어서 이제 둘을 훔쳐봅니다. 어린 시절에 그게 그대로 펼쳐지죠. 네.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게 어찌 생각하면 토니오 크레거를 다 설명하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제일 아마 핵심이 되는 네.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내가 너희들을 잊은 적이 있었나? 그가 물었다. 아니, 한 번도 없었다. 너, 한스도, 그리고 너, 금발의 잉에도. 내가 글을 썼던 것도 너희들 때문이었고 박수를 받을 때도 혹시 너희들이 그 자리에 와 있는 건 아닐까 하여 남몰래 주위를 살펴보았다. 한스 한센, 지금쯤 너는 너희 정원 문 앞에서 나에게 약속했던 돈 카르로스를 읽었니? 읽지 마라. 나는 그것을 너에게 더는 요구하지 않겠어. 외로워서 우는 왕이 너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너의 밝은 눈이 시 구절이나 우울한 것들을 읽으며 흐려지거나 헛된 꿈에 빠져서는 안 돼. 너와 같을 수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 너처럼 올바르고 명랑하고 단순하게 규칙에 따라 질서를 지켜 신과 세상과의 일치 속에서 성장한다면 순수하고 행복한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잉에보르크 홀름 너를 아내로 맡고 한스 한젠 너와 같은 아들을 갖는다면 인식하고 창작하는 고통의 저주에서 벗어나 축복받은 일상 속에서 살며 사랑하며 찬미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그런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또다시 이렇게 되고 말 텐데 모든 것은 지금까지와 똑같이 되풀이될 거야.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올바른 길이란 아예 존재하지 않으니까 필연적으로 길을 잃고 말 테니까. 저는 왠지 알 것 같은데 저도 이런 기분을 겪은 것 같은데 겪지 못한 사람도 있겠구나. 그 사람들 참 부럽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교수님은 이 부분 왜 각별하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공감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토마스 만은 절대로 한스나 잉에보르크가 돈 카르로스 읽지 않고 이런 중간에 다른 부분도 나오는데 베토벤의 교향곡 같은 걸 내가 작곡해도 잉에보르크 너는 돌아보지도 않을 테시 이렇게 말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굉장히 한스나 잉에 같은 어떤 사람들을 깔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진심으로 부러워하면서 세상을 정말로 세상 그 자체로 살아가고 있구나. 나는 살아가지 못해서 정말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너무 있어서 만약에 내가 잉에보르크 같은 사람이라면 어떨까? 또 내가 토마스만 이제 토니오 크레거 같으면 어떨까 생각해 봤더니 크레거의 그 기분이 너무 이해가 되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 토니오 크레거의 핵심이고 누구든지 토니오 크레거 같은 기분을 느낀 사람이라면
토니오 크레거를 이 방송을 듣고 읽어보시고요. 그렇지 않거나 한스나 잉해 같은 사람은 읽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슐러의 돈 카를로스거든요, 이게. 그것도 읽지 말라고 하는 참이니까. 그 토마스 만의 토니오 크레거를 안 읽었다고 해서 토마스 만은 서운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많은 토니오 크레거가 계실 것 같은데 교수님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좀 욕심을 부려서 한 부분만 더 낭독을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희가 후보로 3부분을 했는데 예. 이 부분도 꼭 길어가지고 교수님 목소리를 듣고 설명도 또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네. 어떤 부분이죠? 이 부분은 아까 처음에 설명하신 것처럼 네. 이 고향에 오고 한스와 잉해를 다시 만나고 하면서 이 토마스 만이 평생 늘 생각했던 건데 당시에 이 글을 쓰는 20세기 초기에 독일은 굉장히 탄미주의적 예술을 위한 예술을 추구하는 그런 문화가 뭐 미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뭐 문학작품에 널리 퍼져 있었던 것이고 토니오 크레거는 북쪽에서 굉장히 시민 그러니까 보통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민처럼 사는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미넨에 와서 예술가의 세계에 뛰어드니까 예술가와 시민 사이의 그 갈등 이런 걸 너무 느낀 거죠. 자기는 예술가도 못 되고 시민도 못 되는 거구나. 네. 그런 갈등을 이제 자기 친구인 화가 리자베트한테 계속 토로를 해왔는데 이 고향을 다녀오고 잉해보르크와 한스를 다시 만난 다음에 자기가 나아가야 될 길, 그러니까 시민과 예술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삶 속에서 예술을 하고 예술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시민도 되고 그런 양쪽의 삶을 다 자기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작가가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부분입니다. 그 실제로 그런 삶을 끝까지 살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토마스 만의 거의 자전적인 소설이니까요. 네. 그러면은 교수님이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신 네. 토니오 크레거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네, 교수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네. 그래서 리자베타한테 쓴 편지인데요. 네. 나의 시민적인 양심이야말로 모든 예술성, 모든 탁월함, 모든 천재성 속에 들어있는 뭔가 아주 모호하고 아주 불명예스럽고 아주 미심쩍은 것들을 꿰뚫어 보게 하기 때문이며 내 마음을 단순하고 진심 어린 것, 편안하고도 정상적인 것, 비천재적이고 예의 바른 것에 대한 각별한 사랑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입니다. 나는 두 세계 사이에 서 있어요. 그 어느 세계에도 안주하지 못하여 그래서 좀 힘이 듭니다. 당신 예술가들은 나를 시민이라고 부르고 시민들은 나를 체포하려고 했죠. 어느 쪽이 내 마음을 더 쓰라리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은 어리석고 당신 미의 숭배자들은 나를 무심하고 그리움이 없다고 하니까요. 그러나 당신들은 저 깊은 곳에서 태어날 때부터 아예 운명적으로 일상의 환희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그 어느 것보다 더 달콤하고 가장 많이 느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예술가도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네. 토니오 크레거가요, 한국에 번역이 여러 판본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 교수님이 읽어주신 번역본은 도서출판 북산에서 나온 문미선 번역가님이 번역해주신 번역본이었습니다. 저희 이제 토니오 크레거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렸고, 소개를 드렸고, 제가 토니오 크레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이제 많아가지고 교수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음악을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교수님, 토니오 크레거 하면은 딱 떠오르는 곡이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같이 들으면 좋을 만한 곡? 네. 근데 토니오 크레거는 어떤 면에서는 토마스 만이 이제 작가로서 전성기에 막 올라섰을 때 자기의 그 작가가 되기까지의 여러 갈등과 새로운 각오와 이런 걸 쓴 거여서 네.
뭔가 이제 진정한 예술가로서 발을 디디는 네. 그런 느낌의 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시인의 마을이라는 책을 음악을 골라봤는데요. 네. 이게 가사가 이제 시인의 마을이니까 시인의 마을 그 자체고 정태춘 선생님의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시인이나 작가라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런 거구나. 마을이지만 뭐 그러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인의 마음 그리고 시인의 마을을 생각하면서 정태춘의 시인의 마을 듣겠습니다. 작은 서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최원정 아나운서가, 목요일과 금요일엔 장강명 작가가 서점을 지킵니다. 참여하실 분은 방송 중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문자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북클럽, 작은 서점.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김영란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토니오 크레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근데 아까 나는 토니오 같은 사람이다 말씀하셨고, 사춘기 때 이 책이 교수님을 지배했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계기로 나는 한스가 아니라 토니오구나, 그런 걸 알게 되셨습니까? 뭐 구체적인 뭐 사건 같은 게 있었을까요? 꼭 그런 건 아닌데요. 근데 사실 어떤 사람이 그런 게 어딨냐. 누구나 토니오적인 면과 한스적인 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지. 라고 말씀하시고 저도 그 부분에 이제는 동감하는데 네. 그러니까 나를 관찰하는 뭔가가 있구나. 그 작가시니까 느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의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춘기 때 예민한 시절이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데 나를 바라보고 있는 또 분열된 것 같은 또 다른 나가 있구나. 이런 걸 의식하던 그 사춘기 시절에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과 또 다르게 지켜야 될 것도 있구나. 라든지 이제 사회를 배워가는 과정에서 이런 작가가 딱 그런 걸 쓴 책이네 라고 하면서 이제 꽂힌 것 같아요. 네. 제가 아마 그런 생각을 사춘기 때 특히 이제 예민하게 그렇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저 이 책을 이제 다시 읽으면서 이제 여러 번역본을 좀 살펴보니까 좀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아까 저희 도서출판 북산 번역본에서는 뭐 시민이라고 나왔는데 어디서는 한스와 잉게보르크가 속한 세계를 시민의 세계가 아니라 속인의 세계다. 세속적이다 할 때 그 속인의 세계라고 했는데 어느 번역이 더 나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예술가의 반대가 시민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속인? 그거는 제가 뭐 독일어로 어떻게 쓰여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잘 한국어에서 안 쓰는 말이기도 하고 좀 멸시하는 말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혼자 막 생각하기를 나라면 한스의 세계를 뭐라고 부를까? 토니오의 세계는 뭐라고 부를까? 하다가 약간 뭐 토니오의 세계는 구경하는 사람의 세계, 한스의 세계는 살아가는 사람의 세계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그냥 병든 사람의 세계랑 건강한 사람의 세계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 이러기도 했는데 교수님이라면 그 한스의 세계를요 뭐라고 부르시겠어요? 네, 일단은 토니오 세계가 뭐 병든 세계라는 건 아니고요. 병든 사람의 세계. 또 한스의 세계가 뭐 그 속인이란 게 이 비속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삶과 일체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의미에서의 그런데 이제 어원은 이게 비르거라는 거예요. 독일어로. 그러니까 부르주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 부르주아라는 말은 원래 귀족에 대비되어서 탄생한 단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토마스 만의 집안도 그렇고 여기 토니오 크레거도 그렇고 상업으로 굉장히 성공을 거둔 그 한자동맹이라고 북독일 쪽에 그러니까 한자동맹 도시에서 이제 대성공을 거둔 그런 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귀족이 아니고 그냥 그 시민이다 이런 의미에서 시민인데 그 북독일에서는 막 예술가 연하고 뭐
예술을 위한 예술이 이제 지배하던 시대였으니까 그런 걸 좀 한심하게 쳐다보는 거죠. 우리도 예인 그러면 좀 낮게 보던 시절이 있었듯이.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토니오 크레거는 부모님들한테 자기가 예술을 하겠어요 이런 말을 할 수도 없었고 예. 실제로 토마스 만도 좀 그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비르거라는 말은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시민이 되고요. 네. 그러니까 북쪽 그 독일의 보통 사람들이 상업으로 주업을 삼으면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의미에서 시민이고 네. 그런데 이제 남쪽 독일에 와봤더니 뮌헨으로 이주를 했어요. 엄마를 따라서 토마스 만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네. 그랬더니 거기는 뭐 굉장히 따뜻한 곳이고 예술을 위한 예술을 하는 작가들이 너무나 이제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시도 쓰고 그래서 그 아달베르트라는 어떤 작가가 뭐하러 이렇게 자연에 나가냐 나는 카페 가서 오히려 봄을 느끼고 이런 게 아니라 난 카페 가서 글을 쓰겠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카페로 갔다. 그러니까 토니오가 보기에는 왜 이 아름다운 봄을 놔두고 카페로 가는지 예술가들은 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시민도 아니고 예술가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속인이란 게 나쁘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냥 그 예술가에 대립되는 말처럼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네. 자기는 이 시민의 삶을 예술적으로 대변해 볼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제가 아마 시민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에는 소시민을 생각하지 않고 뭐 시민운동 이런 단어를 떠올리고 속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속되다 뭐 이런 뭐 그런 단어를 떠올렸는데 네. 그런 게 아닌 지금 한국어로 뭐라고 표현을 정확히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거 들으신 분은 이거구나 이 시민 네. 소시민 할 때 시민 같은 그런 거구나 하셨을. 이게 부르주아진 대시민도 있죠. 부르주아진 대시민인데 이게 비르거가 시민이라고도 번역되고 속인이라고도 번역이 되는 독일에서도 다 쓰이는 약간 소시민 이렇게 말을 하는 시민이기도 하고 그냥 일반 시민. 네. 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양적 의미를 다. 네. 청취자분들 다 이해하셨죠? 네. 저희가 이제 토니오 크레거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는데, 김영란 교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여기서 1부를 마무리하고요. 내일 2부에서 토니오 크레거 얘기 조금 더 하고, 또 김영란 교수님 이야기를, 김영란 교수님이라는 사람책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교수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교수님,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지막 곡은 제작진이 준비했어요. 리엔 라 하바스의 스타리 스타리 나이트. 영화 러빙 빈센트의 클로징 곡인데요. 이게 영화 러빙 빈센트 마무리할 때 나오는 곡인데요. 그 되게 유명한 원곡이 있죠. 돈 맥클린의 빈센트의 리메이크입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오늘 문 닫겠습니다.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